잠깐,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없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종목을 사서 6개월 만에 수익이 10배가 됐다는 분이요. 그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은 그를 주식의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하나를 꺼내놓겠습니다. 카지노 룰렛판에서 한 사람이 10번 연속으로 숫자를 맞췄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를 천재 도박사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운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상하게도 주식시장에서는 비슷한 상황을 두고 사람들이 능력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의 돈은 위험에 빠집니다. 경제학을 배운 분들이라면 리스크는 변동성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가격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수록 리스크가 크다는 이론으로 학교 교과서에도 당당히 실려 있죠. 세계적인 투자자 하워드 막스는 이 이론을 두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측정하기는 쉬운데 진짜 리스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진짜 리스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한 선택지를 드릴게요. 주식 A는 매일 급등락을 반복하지만 10년 뒤 원금이 10배가 됩니다. 주식 B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 매우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10년 뒤에는 원금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교과서대로라면 A가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넣은 투자자라면 당연히 B가 더 위험하다고 말하겠죠. 진짜 리스크는 가격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원금을 영구적으로 잃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두려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해의 깊이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사업 모델과 경쟁력, 미래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주가가 30% 빠져도 겁을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더 싸게 살 기회가 왔다 하고 생각하죠. 리스크는 차트가 요동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무지에서 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폭락장을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좋아하는 상품이 세일할 때 더 기분이 좋아야지 왜 더 불안해하느냐고요. 여러분이 즐겨 먹는 브랜드 라면이 갑자기 반값 세일을 한다면 더 많이 사겠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좋은 기업의 주가가 반토막 나면 오히려 도망갑니다. 이 역설 속에 바로 개인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금융계에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을 파헤칠 시간입니다. 고위험, 고수익.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었는지 모릅니다. 원금이 작으니까 더 과감하게 해야 해. 리스크가 크면 수익도 크잖아. 이 논리로 투자에 뛰어든 분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생각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치명적으로 틀렸습니다.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만약 고위험 자산이 항상 고수익을 낸다면 그건 이미 고위험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리스크가 높다는 건 결과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나팔 모양의 그래프처럼 최고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가 모두 크게 벌어집니다. 즉, 크게 벌 수도 있지만 크게 잃을 수도 있는 것이지 크게 버는 게 보장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리스크는 진짜로 어디에서 올까요? 자산의 종류에서, 회사의 규모에서, 경기 상황에서. 물론 이런 요소들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리스크의 가장 핵심적인 원천은 바로 당신이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지나치게 비싸게 사면 리스크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평범한 기업이라도 충분히 싸게 사면 리스크는 낮아집니다. 리스크는 자산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매수 행위가 만드는 겁니다.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니엔츠마오 2000년 닷컴 버블을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 회사 이름에 닷컴만 붙이면 주가가 몇 배씩 뛰었습니다. 아직 흑자를 낸 적도 없는 인터넷 기업들이 수십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죠. 당시 모든 신문이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 이건 새로운 시대다 라고 외쳤고 아무도 위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00년 3월 정점 이후 나스닥 지수는 무려 78% 폭락했고 수백만 명이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 버블이 붕괴한 직후인 2002년에서
2003년 사이 언론의 헤드라인은 온통 주식시장은 끝났다였습니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떨었고 아무도 주식을 사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바로 그 시기에 조용히 우량 기업들을 사모은 투자자들은 이후 5년간 몇 배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모두가 위험하다고 소리칠 때 진짜 리스크는 오히려 줄어들어 있었던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가 터지기 수년 전 미국 부동산 시장에는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소득 증명도 없이 대출을 해줬고 신용등급 기관들은 부실 채권의 최고 등급을 매겼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그 한가운데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융 리스크가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위험을 보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 모두가 너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를 일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1989년 일본은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불렸습니다. 도쿄 황궁 부지가 캘리포니아 전체 땅값보다 비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모든 일본인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였고 일본 모델이 미래다 라는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자산 버블이 붕괴했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길고 긴 침체의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리스크의 가장 교활한 특성입니다. 리스크는 절대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일수록 겉으로는 번영과 안정의 모습을 하고 있죠. 경제가 화랑이고 모두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고 뉴스에서 긍정적인 신호만 들릴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댐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듯이 리스크는 번영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위험 신호를 보지 못할까요? 인간에게는 군중을 따르고 싶은 강력한 심리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 모두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으면 나만 안 하면 손해다 라는 불안이 생기죠.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것을 포모, 즉 소의 공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심리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시점이 바로 버블의 정점입니다. 군중이 가장 흥분하는 바로 그때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워드 막스는 이 역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모두가 어떤 자산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사지 않아서 가격이 낮아지고 결국 그 자산은 위험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모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몰려들어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결국 그 자산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군중이 안심할 때 조심하고 군중이 공포에 떨 때 오히려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자, 이제 흔한 오해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 오해입니다. 저 사람은 수익을 많이 냈으니 투자 실력이 있는 거야. 하지만 단기 결과만으로는 실력과 운을 전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집까지 무사히 온 사람은 운전을 잘한 게 아닙니다. 그날 밤 도로에 다른 차가 없었을 뿐이죠. 투자에서도 수년에서 수십 년의 긴 기간을 통해 일관된 성과를 내야 비로소 실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 이제 안전하겠지? 이것 역시 위험한 착각입니다. 가격이 내려갔다고 해서 리스크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업 모델이 무너지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90% 하락한 것과 일시적 악재로 주가가 30% 빠진 탄탄한 기업은 전혀 다릅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싸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재 가치에 비해 충분히 낮은가입니다. 싸다는 것과 저평가됐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여러 종목에 분산하면 안전하겠지. 분산 투자는 분명 중요한 리스크 관리 수단입니다. 하지만 분산이 모든 리스크를 없애주는 건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동시에 어떤 업종 구분도 없이 모두 폭락했습니다. 진짜 시스템 위기는 분산을 무력화합니다. 분산은 개별 기업 리스크를 줄여줄 뿐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스크를 감지하는 고전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1929년 대공황 직전 미국의 저명한 사업가 조셉 케네디는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자신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것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전 재산을 현금화했다고 합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구두 닦기 소년까지 주식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살 사람은 다 산 것이라고요. 주변의 비전문가들이 갑자기 투자 이야기를 꺼낼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 어떻게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을까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첫째, 지금 이 시장의 낙관론이 얼마나 퍼져 있는가? 둘째, 내가 지불하려는 가격이 이 자산의 내재 가치에 비해 합리적인가? 셋째, 나는 이 자산을 진짜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변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건가? 이 3가지에 솔직하게 답할 수 없다면 그건 이미 위험한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간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같은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1년 뒤에 반드시 써야 할 돈이라면 리스크가 크고 10년이나 20년 뒤에 필요한 돈이라면 리스크가 훨씬 낮습니다. 주식시장은 1년 단위로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10년 이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해 왔습니다. 자신의 투자 기간을 모른 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크나큰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진짜 리스크는 변동성이 아닙니다. 원금의 영구적 손실이 진짜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 고위험 고수익은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고위험은 결과의 불확실성을 키울 뿐 고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자산 자체보다 당신이 지불하는 가격에서 옵니다. 이 3가지 원칙만 체화해도 투자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피할 확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집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시장이 가장 낙관적일 때 가장 크게 쌓입니다. 모두가 안심하며 흥분할 때 경계심을 늦추지 마세요. 다섯 번째, 리스크는 무지에서 옵니다. 자신이 무엇에 투자하는지 모른다면 그게 바로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투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접근하면 리스크는 충분히 통제 가능합니다. 투자란 도박이 아니라 공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의 투자 분위기가 낙관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비관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분위기 자체가 이미 하나의 리스크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리스크를 이해했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실제로 그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하워드 막스가 리스크를 이해한 다음 단계로 제안하는 방어적 투자를 다룹니다. 이기는 것보다 지지 않는 것이 왜 더 중요한지, 불확실한 세상에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절대 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하나의 질문에 집중한 편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